들레주의 철학사 8과입니다. 칸트 철학을 요약해 줄 수 있는 네 가지 시적인 경고에 대하여 이런 제목인데요. 이제 왜 들레주 철학이 필요한가? 뭐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그동안에 아주 오랜 동안 서양 철학을 근거로 이제 기독교가 신학 체계를 확립하고 왔는데 그 철학은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철학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런 철학이 이제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돌아가 보니까 원래 그리스의 철학, 서양 철학은 이제 이론론이었다. 그래서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멀리 이렇게 그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철학이 철학사를 지배하고 이제 그걸 기초로 신학이 기독교 신학이 이제 체계를 잡아오다 보니까 그게 마치 무슨 건물에 갇힌 것처럼 이제 빠져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철학을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새로운 철학을 이해해서 지금 세상은 다 이론론으로 바뀌었거든요. 요즘엔 이번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한 학기 책은 이제 메타버스인데 그 책에서 보면은 벌써 이미 세상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메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뜻하죠. 뭐 초월이라든지 뭐 안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고 버스는 유니버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니버스에서 뒷자 버스만 따갖고 와서 이제 두 개를 믹스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서 메타버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세상은 이미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게임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그 전쟁터를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거 갖고 돈도 벌고 또 요즘에 전자상거래도 보면은 쿠팡이 뭐 무슨 11번가 이런 거 보면은 다 가상의 공간에다가 그림으로 이제 상품을 올려놓죠. 거기서 거래를 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택배를 보내는 것만 하죠. 돈 계산도 마찬가지. 현찰을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카드로 가상의 공간에서 결제가 끝나고 거기서 다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간다고. 근데 우리 기독교만 아직도 플라톤 철학에 매여 있어가지고 이원론적인 세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기독교 너무 늦은 거예요. 늦어. 뒤처져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아직도 오거스틴을 얘기하고 아직도 무슨 웨슬레리하고 아직도 무슨 칼빈을 얘기하고 다 이원론적인 거거든요. 신학대학에서 지금 가르치는 것은 다 거의 이원론적인 플라톤 철학입니다. 그것이 이제 근대까지 넘어왔지만 근대 철학도 플라톤 철학이죠. 그래서 신학대학에서는 이걸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국에 와서 다 유학을 하고 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 이론론적인 철학에 기초한 신학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 가서 배우는 게 그 자기가 배운 전공한 것을 와서 가르치는 게 그 학자 양심이지 자기가 학위하지 않고 배우지 않은 걸 와서 가르치면 사기죠. 이게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학이나 시도는 다 현장에 나오는 겁니다. 웨슬레도 그 당시에 뭐 새로운 신학이라고 하지만 그 목사였잖아요. 현장 목사. 루터도 목사였고 무슨 보네퍼도 목사였고 바르트도 현장 목사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가장 민감한 게 현장에 있는 목사들이거든요. 이론론적인 세상이 이미 세상에서는 다 거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업이고 뭐고 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메타버스 책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 가상 공간에 부동산을 마련하고 거기서 사고 파는 거예요, 다.
우리만 뒤쳐져 있는 거야. 아직도 메타와 유니버스가 서로 이렇게 경계가 세상은 다 무너져서 그거 가지고 다 진행이 되었거든. 모든 분야에서 다 무너졌어요. 경계가 없다고. 교회만 딱 갈라져 있어. 영적 세계, 육신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게 교회만 아직도 갈라져 있다고. 경계가 그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레즈 철학을 하는 이유는 그런 그 이미 변화된 세상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한 철학의 기초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고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다시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시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철학을 공부해서 뭐 지식을 많이 쌓고 무슨 뭐 유식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운명.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음으로 양으로 뭐 초등학교나 뭐 유치원 안 다니면 요즘에 유치원 교육부터 시작해 다 근대 철학이니까 플라톤 철학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뭐 대학원까지 한 사람들은 뭐 20 몇 년 넘게 아주 세뇌 교육이 돼버렸거든요. 이원론적 사고가. 이걸 깨트리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목사들부터 깨져야 됩니다. 깨트려져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깨트려 주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하고 공감이 가는 책을 쓰고 연구한 사람이 들레즈입니다. 그러니까 들레즈가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원론적 사고로 굳어져 있어요. 이 체계, 이 사고라는 건 콘크리트와 비슷해요. 그냥 굳어지기 전에는 물과 시멘트와 뭐 이 모래가 섞여가지고 아주 묽어요. 묽은데 일단 하나의 체계로 굳어져 버리면 깨트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머를 깨도 잘 안 깨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굳어진 우리의 의식 그런 체계를 깨트리고 이론론적인 이미 변화된 세상에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인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은 다 메타버스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생활을 그렇게 해요. 카드 결제하잖아요. 현찰 안 쓰잖아. 쿠팡으로 온라인으로 다 음식도 배달시키고 또 상품도 구매하고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도 이거 온라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상이잖아요, 가상. 원래는 만나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세상에 이미 살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과 설교는 이원론적 세상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요즘에 반복해서 뭐 우리가 정상을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기까지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다시 사유하고 논의하겠지만 플라톤을 일단 제쳐놓자고요. 제쳐놓고 보면 성경에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잘못하면 혼도 내고 잘하면 복도 주고 그런 하나님이었거든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불러서 만나고 죄사하면 나타나셔서 대화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과 같이 살았거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씀하시고 또 처부르더스 하나님 혼내시고 너 완전해야지 이게 뭔 짓이냐. 그런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는 뭐 가끔 나타나셨지만 모세 시대에는 아예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같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계속 40년 동안 하시면서 백성들이 친 천막 그 중심에 내가 거할 곳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 법궤를 만들었고 시은자 다시 말하면 천사들 조각상 그 중심에 자기가 거기 임재하시겠다고 그 표시로 불기둥을 만드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끌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막을 그 속에 같이 거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왜 자꾸 하늘에 계시다로 자꾸 내치고 이원론적으로 만드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제일 행복하셨다는 거지. 이 광야 시대 때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같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그것이 재현된 게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적 상황, 그 성경과 이론론적으로 이제 다시 본래의 철학으로 돌아온 이것이 너무나 적절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딱 우리가 여기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실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고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도록 만들겠는가. 이제 이게 우리가 목사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철학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냥 뭐 이론론이라고만 얘기해갖고는 잘 안 되고요. 이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추적을 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의 그 굳어져 버린 이원론적 사고를 깨트리자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들레즈 철학사가 공부하는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뭐 고대와 이제 그 중세는 뭐 다 이원론이었기 때문에 이론론 철학자가 없었고, 이제 근대 스피노자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어떻게 이론론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것인가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이원론이 아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이론론적이고, 단지 이제 그게 이 세상이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원자로 돼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원자로 돼 있는가, 그것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게 따로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걸로 보는 플라톤적 사고는 잘못된 거다. 그런 기초를 말하는 게 스피노자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그 전복적 사유 스피노자였는데, 세상을 이제 플라톤으로 보면 전복적인 거, 반대로 보는 거죠. 근데 원래로 보면 제대로 된 세계는 스피노자가 봤고, 또 플라톤이 이제 이원론으로 보면 전복적인 사고를 한 것이죠. 근데 그걸 되돌려는 거죠, 스피노자가. 예, 그래서 이제 흉은 그 이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진리라든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 합리론자들이 얘기하는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다, 태어나는 뭐 선험적인 거, 경험 이전에부터 갖고 있는 것들, 뭐,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다. 본유관념이다. 본래부터 갖고 있던 것. 그걸 갖고 태어난다. 뭐, 그래가지고, 신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또 양심, 도덕률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수학의 공리 같은 건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내장시켜서 보낸다. 선험적이다. 아프리오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다 그냥 사람이 지어낸 거죠. 플라톤적인 습관이 만들어낸 거죠. 그 있는 것은 개체만 있는 거예요. 우리 개체의 경험. 그 개체도 세계에 유일한 겁니다.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르거든. 경험도 다 달라요. 근데 그 듬성듬성 자기 필요한 대로 개체들이 그 경험한 것들, 그러니까 강하게 인상받은 것,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얻어진 인식, 인상, 이런 것들을 공통 부모를 뽑아가지고 그걸 관념의 다발로 만들어서 그게 진리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하다. 플라톤. 그게 이데하다. 개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관념, 그런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이 분유돼서 만들어진 개체는 하찮은 걸로 보는 이런 잘못된 그런 이제 그런 철학이나 그런 사상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본래의 어떤 원본이 있고 개체와 개체의 경험이라는 건 사본에 불과하다.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체를 하찮게 보는 거야.
교인들도 하나하나 개체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숫자를 보거든요. 오늘 몇 명 모였냐. 원래는 뭐 한 500명 와야 되는데 오늘 뭐 300명밖에 안 왔다. 누가 왔는지 관심 없어요. 몇 명 왔느냐. 개체가 이원론적 사고라 하면은 다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이 유일무이한 건데 그것은 이제 뭐 표본 조사에서 나온 그거에 묻혀 들어가서 개체를 그 자체로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심장도 우리가 심장이라는 게 뭐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에 나와 있는 건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나왔는 거지. 심장 전문의가 그 아산병원 그 사람이 나왔었는데 자기가 공부하면서 구경한 거 380가지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심장은 거꾸로 있고 뭐 좌우가 밖에 있고 뭐 별하별 게 다 똑같은 심장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수술할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진 찍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시도해야 되는 거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사람 죽여요. 같은 게 어딨냐고. 플라톤적인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개체는 천하보다 더 중요할 만큼 딱 유일한 거니까. 개체의 경험 또한 유일한 거니까 그 개체 하나하나가 원본이고 그 개체 하나하나를 소중히 봐야 된다. 유일무이하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이고 이론론적인 철학인 거죠. 그리고 이제 루소는 더 나가서 그 소위 말해서 뭐 종교적인 진리니 뭐 전통이니 뭐 사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알고 보면 그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있는 자연 그대로를 인정하고 개체를 인정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익과 보상이 들어가면서 누군가가 유리하게 자기가 유리하게 하려고 그걸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연과 사람이 딱 만났을 때는 자연은 자연으로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서로 도움을 주거든요. 사람은 자연을 보살펴서 또 자연은 우리에게 공기도 주고 그늘도 주고 뭐 음이온도 주고 이러면서 서로가 도움을 주는 관계였거든요. 아주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 고결한 관계였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 유산이라고 보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게 부동산을 보이는 거고 돈으로 보이는 거고. 그러면서 이걸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는가? 뭐 장자에게 뭐 더 많이 가야 된다. 법은 어떤 것인가? 뭐 누가 부모를 더 그동안 잘 모셨고 밥을 몇 번 해줬고 잠을 더 재웠나?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개입에 들어오면서 그 형이상학적이고 상부구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유산을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는 거지. 그 본래 그런 거예요. 사실. 형이상학적이라고 하는 거, 플라톤에게 이데아라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사실을, 이제 이걸 뭐 약간 비하긴 될 수 있지만, 플라톤이 이데아를 만들어내고, 상상해낸 건 이데아가 뭔지도 몰라, 자기도 그냥.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알고 보면, 다양한 학파가 있는 그 당시의 소피스트들 중에서 자기가 우위에 있게 자기 학파와 자기 주장이 우위에 서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결국 승리를 했죠. 본래로 돌아가 보면 뭐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나 뭐 회의주의나 무슨 견유학파나 다 중요하지. 그 나름대로. 하나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허접하다. 이게 궤변론자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루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적인 관계로 돌아가라. 그 이익과 보상을 포기하면 본래의 관계로 그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다 소중하게 보이는 거고. 그러나 이익과 보상의 관계가 이제 그 개입이 되게 되면 형제 간에 이제 칼부림 납니다. 고소하죠. 원수가 따로 없는 거야. 네가 더 갔냐, 내가 더 갔냐. 알고 보면 형이상학이라는 거,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런 이익과 보상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거지. 따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에미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런 관계로 돌아가도록 계약, 고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결속에 의해서 결혼이 돼야지 그 이익과 보상이 들어가고,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줄리 얘기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남자를 버리고 귀족과 결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보상 때문에 그래 행복하겠냐는 거죠. 결국은 병났죠.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사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사회 계약은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평등과 자유를 기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약을 통해서 그걸 보장해 주자. 그래야 그 사회가 좋은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알고 보면 거기에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욕망, 뭔가 이익과 보상에서 자기가 더 많은 걸 차지하고자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만들어낸 거지. 이건 다 허상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오늘은 이어서 이제 칸트를 보겠습니다. 우리 칸트가 이제 그동안에 플라톤 중심의 그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고 또 비중 있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공부된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전복적으로 이제 보는 것, 들레즈의 시각을 보는 것이 약간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쭉 그 고대부터 이렇게 어떤 이리관지했던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는 거죠. 이 사고를 바꾼다는 거, 사유 자체를 바꾼다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익숙한 거 그냥 그대로 가고 싶지. 이혼론이 익숙하잖아요. 그걸 전복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칸트 얘기를 보면은 자기가 이제 철학 자체가 비판 철학이에요. 그래서 순서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 세 가지인데 그걸 다시 비판합니다. 전복적으로 사유를 하는 거죠. 뭐 이제 칸트가 말년에 이런 사유를 하는 그런 정확한 철학서를 쓴 건 아니지만 말년에 마치 그 하이데크가 일별하지 일별? 일별은 뭐냐면 하이데크 열심히 그 플라톤 철학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인기도 없고 뭐 성공 냈는데 가다 보니까 아직도 자기가 플라톤 철학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벗어나질 못하고. 뭐 좋은 비인지는 모르지만 손오공이 한참 도망갔다고 봤는데 부처님 뭐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식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나이 들어가고는 플라톤이 하이데거 그동안 하던 철학을 다 내려놔 버려요. 그 뭐 다른 사람들 뭐 중요하다고 하는 자기는 싹 내려놓고 이제 신을 기다리는 신학자적인 삶을 가죠. 그래서 철학의 기여라는 책이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 그 일별이 뭐냐면 그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어그랜스죠. 어그랜스 뭐냐면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가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오기 전에 그 번개가 번쩍 하는데 아주 찰나의 순간인데 전체가 다 봐버리는 거죠. 그걸 일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이데크가 가다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하던 철학 자체가 잘못됐구나. 이혼론적인 하고 딱 내려놓죠. 그래서 신을 기다리는 신앙의 차원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른 걸 다 완성하지 못하면서 이정표라는 책을 쓰죠. 이리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죽죠. 그런 것처럼 칸트의 일별이죠, 일별.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론론적 세계를 보고 이제 자기의 철학, 비판 철학을 또 다시 비판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개를 이렇게 나눠 있는데요.
첫 번째 1번, 2번은 뭐냐면 자기의 그 순서 이성 비판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순서 이성 비판에 보면은 인식 대상과 인식 능력으로 나눠 있죠. 인식이라고 하는 그 인식론이죠. 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 인식론을 세분화시켜 봐야죠. 철학은 두 가지라고 했다. 하나는 보다 더 배후의 일자를 찾는 것과 또 그 철학의 내부를 심화시켜 들여다보는 거, 그 프로세스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데아가 분유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에로스라고 하는데, 그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에로스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태와 현실태로 이렇게 세분화시켜 봤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런 운동을 헤겔은 정반합으로 보고 삼각형으로 봤죠. 그런 식으로 세분화시켜 보는 걸 심화시켜 본다. 프로세스를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을 칸트는 세분화시켜서 가서 그 프로세스, 어떤 인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그런 걸 이제 공감이 가도록 프로세스를 설명했기 때문에 위대한 철학자가 되는 거죠. 인식을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니까 인식 능력과 인식 대상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인식 능력은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거고, 인식 대상은 인식 능력의 그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식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식 대상 중에서 이제 시간과 공간으로 잡히는 거, 감성이라고 그러죠. 감성에 잡히는 것. 그것을 이제 포착한 다음에 인간이 가진 오성의 능력에서 양질, 뭐 관계 양상 이런 것들에서 그물망으로 이제 포착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성이 그걸 종합 판단해, 아, 이게 나무구나, 이게 물고기구나, 이게 사람이구나를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번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식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기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시간은 이제 운동으로 포착하는 거죠. 시간이 간다. 시간이 간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면 1분은 뭐 60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숫자로 나눠가지고 시간이 마치 가는 것처럼 이렇게 수치화하는데, 정말 시간이 그런 거냐는 거죠. 시간은 무한한 거예요. 수치화할 수 없는 거. 그게 근본이고, 거기에도 사람이 필요해서 숫자를 집어넣고 운동하는 걸로 보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시간 자체를 잘못 규정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시간에 대한 규정이 아직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수치화할 수 없는 본래의 시간 자체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근본이라는 거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무한한 공간이 있을 뿐이지, 사람은 거기다 뭐 삼각형이나 뭐 사각형, 오각형을 그려가지고 그것 안에 공간이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도형이랄지, 수학적인 도형이랄지, 시간을 수치화하는 것들은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고인데, 그게 더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못 본 거라는,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 시간,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자기가 잘못 봤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수학이나 이런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 이해, 이런 것들은 시간이 더 중요한데, 시간에 써져 있는 숫자라든지 시간의 운동을 더 중요하게 본 잘못된 사고를 해왔다. 공간도 마찬가지. 공간 자체가 중요한.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그 무한한 시간, 그리고 무한한 공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규정할 수 없는 거지. 그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식 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식 능력에 대한 건데, 우리는 그 인식 능력이라는 게 이제 그 뭐 데카르트부터 이제 비판하는데,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인식 능력이죠.
고로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또 위에 있고 존재는 그 다음에 있는 건데 존재가 더 중요하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생각하는 운동이 있는 거지.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그 생각하는 운동, 인식 능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내라는 존재에는 인식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감성도 있고 오성 뭐 또는 무슨 의지도 있고 뭐 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그 중에 일부 하나일 뿐이죠. 그냥 양태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 인식 능력이 나라는 존재보다 더 큰 게 아니고 더 근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 능력, 나는 생각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는 건 잘못됐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들레주는 낙강 얘기를 인용해갖고 얘기를 하죠. 나는 타자다. 나라고 하는 거죠. 인식 능력을 기초한 나에 대한 이해는 본래적인 나는 아닌 거예요. 자아는 아닌 거지. 그래서 진짜 자아는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바탕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 능력과 인식 대상이라고 하는 순수이성 비판에 대한 그동안의 자기 철학을 뒤집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무한한 공간, 무한한 시간, 그리고 모든 나에게 붙어있는 의지, 뭐 이성, 또 그 다음에 감성을 다 포괄한 그 바탕이 되는 나, 거기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걸로 보면, 플라톤은 말하면 이데아 같은 게 더 중요한 게 보는데, 그런 것은 비본래적인 거고 필요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 양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드러낸 것이지, 그것을 그것 되게 하는 배후에는 시간, 무한한 공간, 또한 규정할 수 없는 자아,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그걸 자기는 플라톤식으로 잘못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요. 스피노자의 입장에서 보면 돼요. 우리는 그 하나의 덩어리 되어 있는 신과 자연과 인간의 요소를 갖춘 그런 수많은 무한한 공간의 무한한 원자의 세계가 중요하고, 거기서 나타났던 사람이나 뭐 신이나 자연적인 어떤 실체들은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 그리고 규정할 수 없는 나, 거기서 사유하는 능력, 그건 내가 나라고 하는 자아에서 나타난 사유하는 능력이라는 양태죠. 항상 사유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경험하는 나도 있잖아요. 감각으로. 의지적인 나도 있잖아요. 어떤 데 의지적인 나가 막 드러나는 거야. 막 주장하고 막 밀고 나고 그럴 때는. 그때는 뭐 사유하는 내가 이제 그 잠잠해지는 거지. 행동하는 나도 있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내가 전체인 것처럼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고입니다. 스피노자를 보면 신과 자연과 인간을 이제 그 원자인 그 전체 덩어리가 중요하고, 잠깐 나타났던 실체들은 죽으면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자체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시간에서, 공간에서, 사람에게서 그걸 이해하면서 들어보면 이 얘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은 이제 자기가 썼던 순서이성 비판에 대한 비판인데, 앞에는 이제 인식 대상으로 어떤 시간과 공간, 그 문제를 이제 비판하고 있고, 거기든 자기 잘못 이해를 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인식 대상으로서 사람에 대한 이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실천 이상 비판인데, 거기 이제 정언 명령 얘기 나오죠. 이제 윤리 도덕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서도 이제 원래 플라톤 철학에서 중요한 건 선악이라고 하는 게 이미 존재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진료의 세계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어진, 그래서 중요한 건 선악이 이미 존재하고, 그 다음에 법은 이제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 칸트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이라는 거 원래 없어요. 다 중립적이지. 세상에 선악이라는 것은 따로 정해진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플라톤적 사고인 거죠. 있는 건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누가 사람이 만든 법이 있는 거예요. 먼저.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선악이 이제 갈라지는 그 후에 법 자체도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그건 바울도 알고 있었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했냐면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그러니까 뭐 선악과를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먹지 말라라는 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먹으면 자기가 죽는 것도 자유고 뭐 그다음에 안 먹는 것도 자유인데 먹지 말라는 법이 정해지면서 죄가 되는 거죠. 그 중요한 건 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초월적으로 어디 있어가지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은 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다 중립적이죠. 뭐 좋은 예가 없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이 목요일 날 9시 40분에 이제 그 스토리안이 모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 누가 정했지? 우리 김 목사님 정했나? 네. 법을 정한 제작자야. 근데 그냥 그 정할 때는 무슨 뭐그 선악 판단을 갖고 한 게 아니라 뭐 필요해서 정한 거죠. 근데 이제 정해놓기 전에는 이 시간하고 우리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정해놓고 나니까 부담을 느끼고 좀 미안한 생각이 들고 안 늦게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죄송하다는 말은 더 나은 죄의식까지 느끼는 거예요. 아유 이 시간에 이거 봐야 되는데 정한 것 그 법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리고 정하기 전까지의 시간은 그냥 선악과 아무 무관한 것이죠. 근데 법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하여튼 규칙이 정해진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판단이 도덕적인 판단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선악이 먼저였고 그다음에 법이 나중에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근본은 이제 법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언명령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는 미학입니다. 미학, 판단력. 거기서 한목적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순수 이성 비판에서 뭔가 시간과 공간에 잡히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파악해서 맞아 떨어질 때 사람들은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어떤 정언 명령에 맞아 떨어지는 걸 봤을 때 실천 이성의 입장에서 아름답다. 참 인격이 훌륭하고 외모와 관계없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인간의 오성의 능력을 넘어서는 도덕적 판단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아주 엄청난 것을 만났을 때 그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는 수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어떤 크기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거. 뭐 우리가 우주 같은데 만약에 그 인공지능을 타고 갔을 때 뭐 화성을 눈앞에서 봤다든지 뭐 금성을 봤다든지 할 때 그 어마어마한 많은 별들 사이에 그런 엄청난 크기의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어떤 수학적인 능력,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벗어나는 거죠. 인식의 능력을. 또 하나 이제 운동인데요. 뭐 엄청난 그런 이제 뭐 여기는 파도 같은 걸 얘기하는데 뭐 과거에는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났었는데 바닷가에 갔는데 갑자기 그 높이가 100m가 되는 그 엄청난 그 파도가 막 밀려온다. 이런 그 큰 그런 에너지와 운동을 봤을 때 어안이 벙벙한 상태죠. 근데 그 이 인식의 능력이나 도덕적 판단을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것을 이제 만났을 때는 일치되는 게 없어요. 그동안 내가 경험한 것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렇게 일치되는 게 없는데, 그러면서 그 이제 그 숭고한 아름다움 같은 걸 느낄 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진짜 모든 아름다움의 바탕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인식 능력이나 또 도덕적 판단 능력에 의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은 아주 그분이 일부인 거지, 일부. 그러니까 뭐 일치, 불일치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일치, 불일치, 일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성의 능력이나 도덕적 판단 능력 가지고 판단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숭고한 그런 힘의 아름다움, 그런 크기의 아름다움이 바탕이 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인식을 통해 얻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지극히 일부다. 그 바탕을 봐야 된다. 그 감각은 창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인식 능력을 벗어나는 이제 그런 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칸트가 이해했던 것을 반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반대. 그래서 칸트가 주장했던 것 중에 뭐냐면, 이제 뭐 나중에 신칸탁파 용어를 더 빌린다면, 뭐 세상 모든 가규정적이다. 규정되지 않은 건데, 그것은 규정되지 않은 것, 인식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까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인식 능력을 대단한 걸로 본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걸로 봤는데, 이제 그걸 다 뒤집는 거죠. 인식해서 존재한다고 해서 여겨진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무한한 가규정적인 세계에서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죠. 인식하지 못하는 무한한 공간, 무한한 시간, 무한한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 인식의 능력을 얻어낸 것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인식을 벗어난 그것이 이제 무한한 것이고, 그것이 바탕이 된다. 마치 스피노자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개체로 신이라든지 또 뭐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사물 무슨 자연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신과 인간과 자연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서의 극히 일부인 거죠. 우리가 보는 이제 예수님만 우리 봤고 뭐 천사도 뭐 우리가 이제 실제 모양은 잘 보지 못했지만 일부 뭐 소개된 거 보면 날개가 뭐 양쪽 3개씩 6개가 있고 뭐 눈이 앞뒤로 가득한 그런 천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소개된 것만 있을까요? 소개되지 않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은 것도 있을 거라고. 우리 사람도 지금 여기 73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만 사람인가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 앞으로 수천억,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나무, 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세계로부터 잠시 왔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사람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이 자연의 모든 개체도 그렇고. 그래서 칸트가 이제 말년에 보고자 했던 것은 자기 비판 철학을 통해서 규정했던 것들이 지극히 그것이 전부이고 그게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전체 그 바탕에서 일부가 잠깐 양태로 드러났던 것들 뿐이지, 그 바탕에는 더 무한한 것, 규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제 그걸 봤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들레즈가 그렇게 전폭적으로 본 건지 칸트가 말년에 정말 이런 사상을 얘기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들레즈는 이런 시각으로 칸트의 이원론적 철학을 이론론적으로 재해석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뒤집어 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뒤집어 보는 게. 근데 세상은 다 뒤집어져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교회만 아직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이게 그 경계를 무너뜨려야 돼요. 아니 이미 다 무너져 있어. 이걸 봐야 됩니다. 그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보여도 못 보고 들려도 못 듣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가장 불행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레즈는 이론론적인 그런 사유 체계를 갖고 철학사 전체를 뒤집어서 보고 있는 거죠. 이원론적으로 돼 있던 걸 이론론적으로 쭉 보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중에 그 마지막 판단력 비판에서 이제 미학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챕터를 하나 나눴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걸 조금 더 심화시켜 볼 것입니다. 여기까지 강의할게요.